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한 분. 자, 2년 6월에 4년 36억을 뇌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을 받은 사람이 징역 4년 받았어요. 정형식 판사님.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 때 옷 벗는다고요? 마지막으로 큰 건 하나 하셨네. 자, 한명숙 총리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됐던 한명숙 총리를 항소심에서 2년 유죄 판결을 한 그 판사입니다. 기억했습니다. 자, 포항 지진 아직도 여전히 있다고요. 오늘 오전 9시 18분 규모 2.5의 지진. 자, 포항에 계신 분들 걱정 많이 되겠죠. 저희도 함께 큰일 없도록 빌겠습니다. 다우지수 금리 인상 우려의 폭락. 미국 발시 오케 국내 증시도 급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첫 곡 듣습니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당신 나라를 사랑하는 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봉주.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해안 뉴스 브리핑. 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20일 이슈팀장 하호영 기자입니다. 1부가 다른 뉴스 브리핑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보다 분석적이고 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죠.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선 뉴스 브리핑이라고 그러고 네. 저는 뉴스 브리핑. 예. P와 F 발음의 차이예요. 제대로 발음하자고 왜 이 영어를 원칙은 바로 세우고 가자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원칙은 바로 세워가자. 예. 자, 1부 파트 1 뉴스 브리핑. 기분 좋아.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건데 기분 좋으신가요?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대법에서 뒤집히니까요. 그러면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대법은 동일 사건의 판결의 충돌을 그렇죠. 가장 신경 쓰죠. 그렇죠. 예. 문영표 2년 받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 예, 문영표 전 장관. 예, 전 복수장관 2년 받았잖아요. 예. 또 3년인가 2년 어쨌든 받았어요. 네네. 그건 유죄, 이건 무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이 하는 게 또 법리를 따지는 거죠. 법리를 따져봤을 때 문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이 훨씬 더 법리에 맞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차은택 뇌물인데 네. 4년인가 얼마 받았죠? 근데 여기 36억 뇌물을 주고도 무죄? 아니 2년 6월에 4년? 434억 중에 36억을 인정한 것도 답답한데 사실 36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니 36을 어떻게 줬어요? 근데 횡령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웃긴 아저씨야. 정 누구요? 정형식 판사입니다. 정형식 판사. 예. 서울대 80학번.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재판부는 이 최고의 정치 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정형식 화가 났는데요. 판사가 그냥 무릎 꿇은 정도 아니라 바짝 엎드렸죠, 그냥. 이 대목 사회 공헌 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 이 대목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특징 아세요? 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그 한명숙 총리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심에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럼 뭐 뒤집으면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유로 유죄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만 해요. 설명이 없어. 아주 독특한 판결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판단하기 전에 한명숙 총리 얘기 무슨 만호 씨죠? 한만호 씨입니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한테 돈 받았는데 한만호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번복했죠. 네. 아니요. 그 돈 준 날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말이 아니고. 네. 주말이 아니고. 그럼 평일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온 날 돈을 줬다.
근데 한명숙 총리의 일정을 쭉 보고 일정이 없는 날 중에 네. 비 안 오고 주중을 보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죠. 당시에 돈 준 날이 없다는 선거 거예요. 기간이었죠. 예, 돈 준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가 뭐라고 판시하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를 주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신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대는 것으로는 정말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천재예요, 네. 천재.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야, 저는 실제로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TF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었죠, 팀장. 팀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팀 원이었죠. 근데 왜 나도 팀장이라고 말판 속여요? 그랬나요? 그때 팀장은 지금 김우겸. 청와대로 들어. 예. 아, 김우겸. 예, 김우겸 대변인이었고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이 비용과 관련돼서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100%다. 뇌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아니 말을 무상 사용한 거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무상 사용한 건 인정을 했죠. 말을 주진 않았다. 네,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차장 한 사람은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사장인데요. 이 사람 역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예. 정형식 판사는 추정만 해보죠. 혹시 옷 벗고 은퇴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들어갈까요? 삼성?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요? 않고요. 보통 예전 사례를 보면요. 예. 그 친척 일가들을 삼성으로 취직하게 배려한다든지 물론 이제 배려했다라는 표현보다요. 예. 우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삼성 문제, 이재용 문제는 우리 언니 뉴스로 넘어가니까요. 네네. 우리 지금 작가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2부에서 하게 놔두세요. 놔두시옵소서. 고정하소서. 저도 간단히 하자고 했는데 이게 예. 또 간단히가 안 되네요. 간단히 안 되죠. 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에 또 이게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네. 자, 검찰 가시죠. 이명박이 국정특활비 지시한 주범이다. 예. 김백준 어제 기소하면서 예. 검찰이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예.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백준 씨는 동조범. 네, 그렇죠. 공범이 되겠죠. 아니요, 공범 아니에요. 네. 방조범. 방조범. 예, 방조범. 예, 예. 방조범. 방조범. 예, 예. 방조범은 이거 곧 나와요. 그렇죠. 예. 아, 곧 아무튼 그건 두고 보시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예. 그 보석으로 보석으로 일단 예. 연로하시니까 보석으로 나오시고 나도 실제로 좀 동갑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안살비예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요 어제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이 방조범이라 나오네요. 예.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지시하고 수령과 보관 과정도 직접 챙긴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죠. 이 전 대통령이 2008년입니다. 2008년 4월에서 5월께에 직접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요. 이건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김주성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기조실장이 직접 독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2010년입니다. 7에서 8월께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화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요.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 직원이 예산관한테 5만 원으로 1억 원씩 든 쇼핑백 2개를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환식이잖아요. 예. 소환식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는 아직 없다. 하지만 소환은 예정돼 있다. 왜냐하면 140억, 120억 얘기가 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꾸 소환할 수 없잖아요. 네네. 1타 3피해야죠. 1타 3 한꺼번에 해야죠. 그렇죠. 예. 원샷 원킬.
캐럴인가요? 예. 캐럴. 알겠습니다. 예. 이번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명박 그 다스 BBK 네네. 등으로 기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심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하겠다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면은 사면이고 복권은 복권이고요. 예, 하실 건 또 하셔야죠. 복권 사면 대박이다. 예. 아 복권 사면 대박이다. 예. 딱 입에 맞네요. 예. 이번 그 주범으로 적시되게 된 것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연 게 결정적이고요. 알려진 대로 1970년대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17일에 구속됐을 때만 해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아마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본인도 나이가 있고 이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그러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는지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뇌물 수수니까요. 4억이니까 10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무기 또는 10년 예, 이상입니다. 1억이 넘어가니까. 네네. 중범죄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주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매우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다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네. 스위스은행에서 건네받은 140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죠. 그것은 본인과 김재수 LA 총영사가 한 일이다. 네. MB는 모른다라고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양심이면요 다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건 이제 다스하고 댓글인데요. 예. 자동차 부품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사실상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의혹하고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을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로 모아지면 예.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라는 입고, 전망이 입고 나옵니다. 준비 끝. 입고라는 전문 용어를 또 쓰시네요. 그래요? 그럼 은어죠. 쓰면 안 되는 거? 예, 은어죠. 예, 은어죠. 오호. 입고. 예, 죄송합니다. 특히나 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돼서는 청와대 협조해서 2012년 대선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세훈 전 원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앞으로 더 내놓느냐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2년 9월 11일 날 둘이 뭔 얘기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대. 예. 100분간 했던 독대. 100분간 독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향후 100년 이후에는 야사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블랙리스트 네. 그중에 임종원 차장인가요? 그렇죠. 예. 임종원 차장 그 컴퓨터에 지금 760개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정봉주 최종 재판을 연기하라라고 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거의. 예. 네, 왜냐하면 거의. 관여했으니까. 관여했으니까. 이게 배보상 신청할 생각하니까 기뻐요 요즘. 여러 가지로. 손해배상, 네. 국가배상, 네. 예. 근데 왜 저는 얄밉죠? 약간 얄미운 느낌 드네요. 형사, 민사. 네. 하필이면 10억이 넘어간대요. 1년 동안 징역 산 게. 웃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그러면- 하도 웃으셔가지고 앞에서요. 아니요, MB. 예. 대보름날 쥐불놀이 하죠, 진짜. 대보름날. 아주 크게 하실 거죠? 그렇죠, 쥐불놀이 해죠, 대보름날. 네. 오, 진짜. 대보름 전에 그러면 들어가시겠네. 결국은 또 그 얘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군 사이버사 1199님 정치쇼를 들으며 서울 대림동을 통과하는데 정봉조 안과가 보이네요. 허희님이 오늘 기분이 무지 꿀꿀해서 기분 업하고 싶어서 정치쇼 들으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정치쇼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계속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 말씀을 드리다 멈췄는데요. 그 검찰이 2013년과 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수사했던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헌병의 수장입니다. 예. 조사본부장의 수사 축소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다 나오네, 다 나와. 다 나옵니다. 진짜. 야. 그때 당시에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버사령부 첫 보도한 다음에
헌병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행간을 못 읽었어요. 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 헌병이.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행간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윗선에서 이거를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윗 머리분들이 맡고 있다.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걸 좀 미리 포착했더라면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축소 은폐 수사에 관련돼서는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조사 TF하고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박찬호 2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속된 권 전 중령으로부터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더니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수사는 무마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심리전단 관계자가 여기서 심리전단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입니다. 조사본부 조사 때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태하 전 심리단장이 수고했다는 취지로 뒷부리까지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진술을 번복 요구받았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네, 채널 감사합니다.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어디로 갔나?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절 보고 하지 말고 청취자분들 보고 다시.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입니다. 어허, 기분 나쁘게 인사해요. 그랬어요? 잘해. 옥구슬 목소리로 하셨는데. 양주열 언니님, 언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양절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나올까? 자,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부르고 셋이 같이 부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이런 환대 감사합니다. 고란입니다. 이 환대가 아니라요. 네. 비관대, 비관대. 네. 빅환대. 네. 비관대. 자, 샵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자, 3287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시사 정치 쪽 관심 없었는데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서 좋으네요. 재미까지 있고요. 쭉 잘 들을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시죠? 다 미쳤어요 우리가. 다 돌았어요. 어제 정영식 판결을 보고 야 이거 미치지 않고 못 사는 세상이다. 36억 뇌물을 어떻게 2년 6개월을 줍니까? 36억 일반 고란 기자가 36억 뇌물 받으면 그냥 못 나와요. 아니, 저도 주문 줄 5년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36억이요. 네. 어디서 난 돈이에요? 회사에서 뺀 거거든요. 횡령해요. 횡령. 그러면요 20년 살 바이바이 고란 바이바이. 그 요새 댓글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요 기사 관련한 댓글들을 어제 봤는데 네. 이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네. 사법부 비판이더군요. 아. 댓글이 뭐 똑같아요. 예. 제일 처음 본 거는 저는 그거였는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네. 아.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밀렸어요. 밀렸다 네. 이제 아니 지도부나 이런 사회 이 몰지각한 식자층이 한 잘못을 왜 맨날 국민들이 책임을 지고 촛불을 들어야 되냐고. 우리도 생업에 좀 종사 좀 하자고. 예? 그러게요. 금리 인상되는데 좀 경제도 살리고. 그러게요. 이게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하고 게요. 있는데. 어제 잠 못 주무시고 댓글 다시고 그 울분을 토한 걸 건강권의 측면에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이건 낭비예요. 아니 근데 또 멘틀 강화적 측면에서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단련이에요. 경제 활성화가 됐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술 마시느라고. 네, 술 자시 어제 술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저는 어제 정영식 부장판사가 네. 한 건 했다면서 해피하게 발렌타인 100년짜리 마셨을 것 같아요. 발렌타인이 100년짜리도 있어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근데 주제를 특정을 안 해주셔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자 정신을 아니 발휘하시고. 지금 일단 열받았고 일단 한 거. 우리 다 미쳤어 그냥. Everybody's crazy. 이재용 부회장 어제 네.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결론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정을 조금은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에서는 430억이 넘는 돈을 다 뇌물로 봤었습니다.
받습니다. 미래와 K스포츠에 출연을 한 부분 그리고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준 부분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돈 플러스 삼성 전기로 보냈지만 사실 말 구입 대금으로 쓰였다고 한 돈 40억 가량을 다 특검은 뇌물로 받는데 1심에서도 이게 다 인정됐던 건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K하고 미르에 출연한 부분들은 그거는 무죄로 받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출연한 부분은 출연 과정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장시호 씨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있다가 그냥 최순실 이모가 서류 하나 써오라 그랬으니까 써왔는데 줬어요 하니까 이거는 차마 못 봐준다 해서 유죄로 받고 그다음에 뇌물 부분 독일이 직접 지원했던 부분들은 이거는 최순실이 직접 지원을 받는데 삼성이 뭐 선수단 지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뇌물이다. 대가 관계. 뭐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79억 원 가량 뇌물로 받죠. 그런데 그래서 약 96억이 그렇죠. 뇌물로 인정이 됐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했던 게 재산 해외 재산 국외 재산 도피.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독일로 돈을 빼돌린 것도 처벌을 했거든요. 유죄로 봤는데 어제는 다 깎였어요. 다 사라지고 독일의 코어 스포츠로 36억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만 뇌물로 받습니다. 뇌물을 어제 한마디로 표현한 바겐세일 다 깎아줬어. 다 깎아서 다 없어지고 말 사준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말 사준 게 아니라 말이 소유권이 삼성에게 여전히 있고 그냥 정유라가 탄 거기니까 탄 것만큼의 이익만 얻었다. 말을 탄 것만. 근데 이거 왜 제가 이상하다고 하냐면요. 말이라고 하는 게 이거 영구 전속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30억짜리 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인데 어쨌든 그걸 금전으로 환산도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만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6억 해외로 보낸 것도 야 이건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뇌물 주려고 가져간 거니까 재산 해외 도피도 안 된다고 봤고요. 16억 동계 스포츠센터 것도 안 된다고 봤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엔 사실은 피해자란 얘기였어요.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준 거다.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차원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전의 뇌물죄 재벌들이 들어갔을 때 뇌물죄와 달리 정경유착의 경우가 전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요. 마지못해 준 거다라고 재판이 그렇게 나. 최민희 의원님이 저를요 막 무섭게 째려봤어요. 제가 저 설명만 드렸는데 아니 벼랑한 정영식 판사 그 빙이 됐어. 빙이 되면서 아니 왜 두 분이 저를 막 눈빛이 지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판결하는데 정영식 판사 판결한 것처럼 아주 조리 있게 역조하는데 저 입을 탁 때려주고 싶다니까. 여기까지가 판결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다 보지 마세요. 이상한데 저는 제일 웃긴 게요. 그 희생자 코스프레를 씌워준 거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건 삼성이 너무 아니, 모욕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엄청 또 야단쳤어요. 자기 재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신기했던 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 안 했는데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유죄로 만들어도 되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빈약한 조직이었어. 옛날에 전두환 때처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안 내놓으면 큰일 나 뭐 이런 그 뭐에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 겁박할 수 있다 우리 저기 그 PD님 삼성 이재용 전화 연결 시켜주시고요. 돈 내놔 100억 25억씩 나눠갈게 우리.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아니 10억씩 나눠갖고 60억은 밖에 뿌려 그냥. 어쨌든 프레임이 진짜 그 소위 말해서 그 삥 뜯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이게 그거 비오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럼 패널로 잘려.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겁박을 당해서 현금을 갈취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그 본인 재판에 대한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걸 쓰신 건지 참 의문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재판에 그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는 내가 나쁜 놈이고
이재용은 피해자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봐줘라.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위아더 꿈이. 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나간 게 이재용 부회장은 청탁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당시에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그러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감옥에 가 계신 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운영 기금운용본부장은 왜 거기서 떨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판결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런 개별적 현안들이 있었던 건 맞고 도움이 된 것도 맞는데 사후적 인식 나중에 알고 보니 도움이 됐더라. 해놓고 보니 해놓고 도움이 됐더라. 그러면 그 문영표 전 장관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다. 그 해놓고 해석하는 보니까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된 거지.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부탁을 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는. 아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남이 지갑을 뚝 주머니에서 빼와. 그러고 보고 왜 소매치기해요? 그러니까 빼놓고 보니까 남의 지갑이었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개별적 현안이 있었지만 사후적 인식이었다라는 말로 써놓으면 이게 그냥 보기엔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 현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건 청탁을 할 만한 포괄적 현안에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도움은 됐더라. 도움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사법 체계라는 큰 틀이 있고 우리 그 하나의 큰 논리가 구성된 집단인데 이 10부에서는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해서 2년 6개월을 때려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13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아니죠. 그거는 무죄는 또 아닌 다른 거예요? 거예요. 뭐냐면 네. 혐의가 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럼 해서는 안 된 일을 청탁이 없었는데도 본인이 그냥 알아서 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는 그 재판부에서 따지지 않았어요. 네.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우리와 함께 다 미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려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대법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네. 36억을 일단 뇌물로 봤어요. 네. 그 36억을 줬어.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뇌물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 공여는 5년이거든요. 액수가 무척 크잖아요. 그 5년 이하니까 5년 정도의 징역이 나와야 돼. 뇌물 공여기 때문에. 자, 그다음 뇌물을 주기 위해서 36억 회사 돈을 빼냈잖아요. 횡령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 또. 그렇네요. 무죄가 이거로 돼버린 거죠. 설명해 무죄가 주셔야죠. 돼버린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이런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낸 경우에 이게 일종의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게 뭐냐면 뇌물수수가 아니라 강요죄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면 더 내려가네요. 그럼 확 내려가죠. 그러면. 네. 그래서 뇌물 수수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게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아까 고랑 기자님이 쓴 표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뜯었다라는 네. 쪽으로 가버리면 양쪽 다 깎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요에 의할 경우에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죄송하지만 뭐 행정 단속을 하면서 네. 당신 돈 안 주면 내가 이거 법대로 해서 불리하게 하겠다. 영업정지 매기겠어.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치면 그거는 그래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 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받은 사람은 뇌물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추해서 봤었을 때 거의 36억이라는 액수가 높은 거 맞지만 거의 피해자에 가까운 정말 불쌍한 그러면 사람이기 이상한 때문에.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뇌물 인정했어요. 그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인정을 했는데 겁박에 의한 마지못한 뇌물이었다는 그런데 거죠. 아까 그렇기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이 횡령은 강요죄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면 그 36억은 어떻게 돼요? 뇌물도 아닌 아니 것이 강요이면서 뇌물인 거죠. 예. 뇌물 그러니까 수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어제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했잖아요. 특검에서 저 박영수 특검이 거품을 부셨죠. 상고하겠다. 자, 그럼 이제 상고하면 문영표 10부에서 문영표는 이게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삼성 승계 작업의 를 포괄적 도와줬다. 현안이란 말이에요. 네. 문영표는 도와줬기 때문에 유죄 2년 6개월. 여기는 도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무죄. 자, 그럼 이제 충돌한단 말이에요. 대법에서 네. 제일 많이 따진 건 동일 사건인데 판결의 충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교통 정리가 네. 반드시 예. 필요한 상황이고요. 교통 정리하는 게 첫째 필요하고요. 모순된 사건이 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어제 무죄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이른바 청와대 독대와 청탁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안종범 전수석의 수첩, 김영환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비망록 다 인정하지 그다음에 않은 거죠. 안봉근 비서관이 이 가이드까지 해서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다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로 안 써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증거로 안 쓰다는 얘기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원이 봤을 때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건물로 치면 주춧돌을 빼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 이른바 겁니다. 2014년 9월 12일 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영차 면담은 없었다. 아예 없어요. 그 사실이 그냥 고려가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청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과연 그렇게 증거 능력을 판단한 게 맞느냐. 왜? 이것도 교통론이 필요한 게 다른 재판에서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할 때는 증거로 썼거든요. 다 쓴 증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에서 교통론이 필요하고 또 하나 국외 재산 도피가 중요한 이유가 뇌물은 준 사람은 사실 크게 처벌을 안 해요. 5년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형량입니다. 재산 도피는 이게 10년 이상, 5년 이상 그렇죠. 50억이 넘어갈 경우에. 액수가 50억 넘어갈 10년 이상이고 예. 36억이라도 5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 이 판로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국외 재산 도피에 물론 법을 만들 때부터 이 취지는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쓰려고 빼돌렸을 거를 예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꼭 그럴 때만 처벌하라고 돼 있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볼 거냐도 대법원에서 따져봐야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대법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관이 총 13명이거든요. 네. 13명 중에 1명 법원 행정처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12명 플러스 대법원장 했군요. 13명인데 자,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교통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 사건이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지금 1심도 안 끝났거든요. 네.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또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이 삼성 재판만 소부에서 결정을 했고 8월 이전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아 그거는 재판부 대법원 마음이에요? 결정이 할 수 있죠. 아. 8월 이전에 결정을 하면서 지금 2명의 재판관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재판관은 이명박근혜 때 임명된 재판관이에요. 근데 관련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요것만 따로 떼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영석은 36을 죽어도 뭐 2년 6월 집행유예인데 네. 그게 어디 있어요? 8월 이전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가능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진실을 이겨쇼. 정영석 빙의 판사. 저 변호사예요. 저 판사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자꾸? 헷갈리겠어.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무서운 아니, 눈빛으로? 그래요? 예. 그리고 정형석이 아니고 정형식인데. 정영식. 아이 미안해. 아니 8월 이전에 하면 큰일 나요 이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주 변호사로서 한 말씀. 지금 갑자기 단언을. 그러니까 아니,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게 기존 판례 자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법리 내지는 판결에 대한 판결 문헌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가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도피는 과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빼돌렸을 때만 적용하는 거냐 판례 아니면 변경이 있어요. 뇌물을 적용하기도 할 수 있느냐 이럴 때는 전원합의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따져보면 사실은 8월 이전에 하는 게 최민희 의원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불가능한데 아니 그럼 또 다른 사건들이 안 끝났겠잖아요. 그렇죠. 원리 원칙대로 하면 지금 대법관이 이상하잖아요. 그건 저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봉도사가 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 하면 원심을 확정해서 그냥 2년 6개월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거를 지금 예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8월 그럼 8월에 5명 바뀌거든요. 대법관이 5명 바뀌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 상식과 정의에 입각할 것 같은 그런 대법관이 5명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관점, 정말 법리적 관점에서 다시 볼 가능성이 높은데 8월 이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8월 이전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네. 그 지금 얘기한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고 지금 이 판결이 난 이후 지금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 대법원이 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면서 빨리 끝내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총리 네. 2심에서 또 2년 1심 무죄를 2심으로 바꾼 분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맥가이버예요. 그 이 판결이 있기 전에 이게 연관된 건지는 뭐 음모론적 차원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50분의 1로 해서 지금 한 250만 원인데 50분의 1 하니까 5만 원이면 살 수 있게 돼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황제주에서 국민주 국민주로. 되나 이거였거든요. 네. 사실 액면 분할한다고 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예. 없어요. 기업 가치가 잔돈으로 달라지는 건 바꿔주는 없는데. 거잖아요. 근데 이제 250만 원이면 이거 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5만 원이면 한 주쯤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황제주에서 국민주 되나 해서 국민기업으로 뭔가 거듭난다라는 게 느낌을 지난주였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와서 네, 예, 예. 그 금요일 나와갖고 지난 금요일 나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로 지금 이재용 판결이 다급한가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앞으로 1년 뒤, 2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인데 이재용 재판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재판이구나 네. 하는 얘기를 정철진 평론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처럼 잘하진 않았고 더 잘했어요. 이제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이렇게 약간 이미지 변실 시도하는 와중에 또 일주일 뒤에 나오는 재판에서는 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찌라시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 재판이 있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사실 조선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그 중소 조선소에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쪽 지역도 경기가 달린 문제고 하는데 이 재판이 나오기 전에 약간 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대가로 삼성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 조선 경기를 다 끌어안는다라는 식의 또 찌라시까지 돌았었거든요.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가 걱정스러운 게요. 네. 어제 바로 결론 나고 오늘 오전에 일부 언론들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또 지적을 하고 있고 언론의 그 지금 뭐 프레임을 딱 짜는 거죠. 특검이 네. 이렇게 나올 거를 아니 36억을 주고 이 일반인이면요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없어요. 일반인 뇌물 4천만 원 주고도 3년 살아요. 그러니까 뭐 3천 5천이면 사실 거의 실형 피하기 힘들어요. 뇌물 공여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3천이 아니, 넘어가면 일단 저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저기 우리 그 갑자기 박 무슨 채죠? 박채원. 예. 저 6천만 원 가량 저 안종범 수석 이게 주고 1년 실형 살고 1년 실형 살고 지금 있잖아요. 복역 중입니다. 맞아. 6천만 원이죠. 네,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그 프레임 전환 있잖아요. 네. 우리 양언니가 얘기한 거 저게 어쩌면 되게 위험한 포인트를 잘 짚으신 거일 수 있는데요. 지금 단순히 삼성 이재용에 대한 수사만 무리했다가 아니고 지금 여직도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네,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무리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글로 넘어가서 완전히 프레임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봉주 정치쇼가 있잖아요. 왜냐면 요즘 페이퍼 안 봐요. 들어요. 네. 예. 3105님 양주열 변호사님 명쾌한 해설 좋아요. 반가. 지금 우리 반가할 때 아니에요. 지금 형식 해야 돼요. 6411님 봉도사님 참으로 가깝합니다. 36억 사회공헌이요. 50대 주부인데 월세 50만 원 못 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바른 방송인데 정영식 판사님 대단한 판결이네. 존경. 자 2559님 너무 화가 나서 일손이 안 잡힙니다. 뼈 빠지게 일어서 낸 세금으로 저런 판사 월급 준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김미희님 봉도사님 너무 흥분하셨네요. 청취자를 대신해서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도 하지만 저도 흥분했어요. 자 광고 듣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흥분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언니 뉴스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님,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거 다 얘기했나 우리? 네, 이제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해요. 아 계속 해갖고 저 계속 힘들어요. 아니 계속 해갖고 계속 열받고 싶어요. 저희 조금 더 얘기하면 때리실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열받는 거 좋아해요.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흥분돼갖고 살아갖고 열받는 거 좋아. 예, 이제 좀 냉정하고 차분한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 하세요. 그 이번 평창 올림픽에 미국 예. 대표단을 이끌고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이 과연 어떤 행보를 할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오기 전에 6일 일본에 가요. 그래서 7일 날 일본에서 아베와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요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를 추측해 보면 예. 한미일 삼각 구조로 북한을 압박하자. 요게 이제 기본 줄기고요. 그리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얘기도 나올 것이다. 예,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펜스 부통령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원비어 부모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원비어 부친 프레드 원비어가 이제 펜스 부통령이 초청해서 같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원비어의 부친이 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잖아요. 이 원비어는 북한에 억류돼서 고문으로 추정되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리고 사망해서 이게 북한에 대한 미국민들의 아주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펜스라는 분 자체가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기독교 원리주의자, 예, 원리주의자라서 뭐 하여튼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게 되면 북한이 지금 평창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악용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미국 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 정서를 대변해서 이제 역으로 북한 정권의 잔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일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관련하여 2월 2일 날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와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원비어 부친이 온 것이 꼭 이런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에 현재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명을 뭔가 어떻게 좀 석방하거나 이럴 카드를 들고 오면 이게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00일간의 한시적으로 주어진 평화잖아요. 잠정적 평화. 요걸 어떻게 활용해서 한반도의 이제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그게 관건인데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언론 보도 보니까 이게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요. 이제 평창 올림픽 끝난다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 체육 교류를 해서 축구 교류도 하고 뭐도 4월에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 대단하신데요. 꼭 걱정만 할 것은 아니다. 근데 벌써 뭐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게 북한에서 열병식 문제 예, 때문에 8월. 8일 날 8일이요. 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우리 조명균 대변인이 이 얘기 그러니까 뭐 조명균 장관을 장관. 북한 대변인이냐 예, 예. 이렇게 제가 저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야권에서 북한 대변인이라 하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요? 저도요 가짜 뉴스를 하도 봤더니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될 정도거든요. 왜 북한에 한 마디도 안 한다고 하느냐 못 하느냐는 공세를 굉장히 퍼붓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낙연 총리까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느냐고 역정을 낼 만큼 쏟아붓고 있는데 또 거기에 수긍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어떤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정부에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층들도 의외로 북한 문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많이 보거든요. 지난 9년 동안 통일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요.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적대적으로만 흘렀지 남북한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통일의 무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도 안 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라도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해. 우리가 김정은이 이뻐서 만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 선전 이천민 의원 말씀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저는. 예, 가짜 뉴스 중에 요 관련하여 별의별 게 다 있고요. 그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가짜 뉴스도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정말 놀랐던 얘기가 거기 커뮤니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 정부가 대책을 뭐 거래소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게 북한에다가 평창 올림픽을 오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80조.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알죠. 가짜 뉴스와 네. 제가 요새 아주 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주느라고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떨어뜨렸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했다. 그래서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네. 주기 위해서 네. 가상화폐 가격을 일부러 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커뮤니티에서만 돈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가짜 근데 뉴스로 금요일 돌아요. 날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한 60대로 보이는 아줌마 두 분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완전 가짜 뉴스인데요. 꼭 알아두셔야 깜짝 될 거. 놀랐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단순하게 옆 사람한테 얘기만 해도 이게 걸리면 처벌받습니다. 아. 그렇게 가짜 뉴스 둘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이거 우리 청취자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으니. 아니 그런데 이게 가짜다를 알려주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이것이 가짜다. 네. 심지어 300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300조 우리나라 예산의 아, 우리 70%거든요. 코너 하나 만들죠. 이것이 가짜다. 오늘의 가짜 뉴스. 아니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막 요즘 들어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저는 댓글이나 가짜 이런 게 정권 교체 요즘 줄어들 줄 알았더니 기가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피디님 그거 한번 하시죠. 우리 이것이 가짜다. 오늘의 가짜 뉴스 베스트 가짜 뉴스 1, 2, 3. 그럼 사람들이 이 뉴스는 반드시 가짜 뉴스니까 누가 얘기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 신고처. 그런데 다시 펜스 부통령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그 남북 관계라는 게 예. 이게 지금 우리 목표는 통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일단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그렇죠. 그 한반도 평화 기조를 오래 가게 하고 그리고 그 평화 기조가 오래 가게 되면 교류하게 되고 예. 여기까지가 목표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일 중러 음. 그다음에 북한까지 다 이게 고차방 정식이잖아요. 예. 거의 뭐 6차방 정식이니까 6자 회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내에도 펜스 부통령 같은 이런 매파가 있냐 하면 예. 또 온건파도 있고 우리 내에도 그렇잖아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온건파도 있고 매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정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풀 걸로 기대하고 이제 좀 그만 흔들면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펜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네. 네. 그리고 두 가지 요청했어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와 있는 동안 북한 측과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해 줘라. 그러면서 김영남 수반이 오잖아요. 근데 요 펜스 오기 전에 빅터차가 아그레만까지 받았는데 네.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빅터차가 블러디 노즈 코피 전략을 반대해 갖고 아웃됐다라고 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써요. 네. 네.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걸 쓰자마자 빅터차가 또 기고해요. 장문의 네. 문구를.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반대해서 낙마한 것처럼. 그런데 그 재산 증식의 문제가 있죠. 부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 개 있으니까 미 국무부에서 화가 나갖고 블러디 노즈 반대해갖고 자기가 낙마한 것처럼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국무부가 아그레마까지 보냈는데 우리는 내정한 적 없다. 빅터차를. 이럴 정도로 지금 미국의 강경파가 막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기간 중에 뭔가 좋은 일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빅터차가 최민희 기자가 얘기한 게 딱 맞아요. 6차 방정식. 6차 방정식. 좋은 일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아라비안 나이트 날마다 하나씩 좋은 이야기를 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빅터차 내정 철회된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트럼프 1년이 지났는데 외교관 임명 비율이 지금 공석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대사들이 전 세계에 못 가고 있는 대사가 30%가 넘을 만큼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로만 외교를 하고 있고 대사들을 안 보내고 있어서 우리나라한테만 그렇게 이상하게 뭐 내정 철회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대사 임명됐다 가다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사명대사 원효대사. 아, 이건 뭡니까? 아 정말 봉도. 이건 사고입니다 거의. 그래서 빨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다음 같아요. 이슈로 넘어가서 네. 네. 예.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그냥 빨리 하세요. 미투. 자, 다음은 각기로 번지는 미투 네. 미퍼스트 운동. 어제 실검 1위에 네이버의 안태근 검사 성추행. 이제 서지연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자. 뭐 정확히 말하면 안태근 성추행 사건 예.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11시 30분에. 네, 왜 이게 그런 줄 아세요? 네티즌들이 자정 운동을 벌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안태근 성추행 사건을 검색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게 1등했어요. 어머 이거 실화예요? 싫어요. 오. 그럼요. 와. 저 끄떡떡이잖아요. 오. 바로 하자마자 5분 만에 4등 올라갔더니 예, 맞습니다. 자 가즈아 했더니 11, 일이 쫙 이게 정확히 갔어요. 보면 11시 5분에 실시간 검색어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11시 31분에 1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 봉도사님 댓글 부대 대단합니다. 그때 왜냐 우리가 2부 3부 하고 있을 때 이거 하지 말자. 어? 뭐요? 댓글 부대는. 어우. 뭐 그러면 개인 댓글 부대가 있으니까. 선풀 댓글 부대.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왜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냐? 보통 보면은 변호사님 그 사건을 부를 때 그렇죠. 가해자. 이름을 예. 붙이잖아요. 예. 근데 유독 이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 맞아요. 이름을 붙여요.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조두순 사건이라고 그 지금은 권인숙 됐는데 사건이 맞아요. 최근 그거. 권인숙, 맞아, 문기동, 문기동 기억하죠? 사건이어야지. 그걸 장윤선 기자가 얘기했어요. 아 저는 그 문기동 그 예. 사람 이름은 정말 전 몰랐어요. 이게 또 권인숙 이름도 성추행 사건이잖아요. 것처럼 생겼잖아요, 문기동. 왜냐면 이거는 얘기해야 돼요, 계속. 예, 예. 그런데 보면은 그 우리가 조두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초반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조두순 생각하는 거죠. 사건 왜 맞아요. 피해자의 이름을 맞아요. 부각시키냐. 아 그러니까 이제 언론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네, 특히 중앙일보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이모일보.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그 2015년에 여성을 납치 살해해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사건도 트렁크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가해자 이름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가해자. 뭐 예를 들면 그 왜 선마을에서 여교사분이 성폭행 네. 나왔던 그것도 선마을 여교사 여교사 사건. 어머 진짜 가해자. 불끈.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의식 중에 다 예. 피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에 그러네요. 이미 가는데 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건 그러니까 남자들의 문제예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일단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게 안태근 성추행 사건 해갖고 어제 11시 31분 네. 정말 위로 올렸어요. 훌륭한 가해자. 분이다. 봉도사 화이팅. 파이팅.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합의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합의해도 밖에서 PD가 끄떡끄떡 안 하면 못해요 우리는. 왜냐면 PD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거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진도 나가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예.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야, 나도 당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문정 검사님. 네. 이분 굉장히 검찰 내부의 그런 부패를 폭로하시는 분으로 약간 이상한 유명세를 치르셨는데 이분도 2003년에 본인이 당한 성폭행 사건을 성폭행 사건, 성폭행 할 뻔. 미수 사건을 미수 이제 사건. 폭로를 했고요. 그걸 조희진 네. 단장한테. 이제 조희진 단장 이분이 저는 잘 모르지만 변호사님 이분이 그러니까 여검사 중에서는 맏언니다라고 해서 단장을 맡게 되신 거죠. 전반적인 평판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네. 이 사건과 조희순. 관련해 조희진. 조희진. 그래서 조희순. 사법연수원 교수도 네. 지나셨고 그때 이제 배웠던 분들 얘기는 뭐 전반적인 평판은 좋은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잘 모르는 거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난 뭔가 대단히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 근데 이 건에 저는 대해서는 순간 어머 비겁 이렇게 아니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몰라요. 사실이니까. 비겁하지 않아요. 아, 예.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산지검에서 근무를 네, 할 때는 또 한 차례 부장검사랑 변호사랑 회식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2차 이른바 이제 성매매를 하러 갔었다라는 것도 저기 위에 상부에 보고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만 고뇌를 네. 치렀다고 하는데 또 같이 갔다는 부장검사가 이문정 검사 주장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반 담당 검사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또 어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 저는 지금 제가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아니 보니까 고양이한테 구별을 생선 못 맡겨놨다는 하는데. 얘기하고 네, 제 그 얘기는 제가 아침에 이미 써먹었습니다. 예. 아 예. 뭐지? 아 머리 그래서 아파. 뭐 사회 각계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그 JTBC에 나와서 전 PD 지방 방송국 PD가 아, 예. 본인도 이제 그런 걸 문제 제기했더니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걸 했었고. 미 퍼스트 운동은 뭐예요? 내가 했다. 그렇죠. 그 남자들이 남성이 기억을 해봐야 했다가 되겠네. 아니라 내가 그거는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확히 앞장서서 말하면 문화를 바꾸자라는 네. 거죠. 아 그거예요? 예. 네. 그러면 깜짝 놀랐 이미 하고 있어요. 그 내가 퍼스트.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범죄 고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그거죠. 내가 미 혹시 서드는 뭐예요 그럼? 내가 혹시 이걸 방조하지 않았나 이런 문화를 방조하지 않았나를 남성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면서 거고. 이 네. 운동에 앞장서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문정 검사 성매매 사건에서 근데 너무 그것도 황당한 게 이문정 검사 성매매 사건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문정 검사님이 그거 고발한. 그게 정말 이상한 게 그게 없었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업소에 부하 여검사를 같이 그런 술자리를 대동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있는데요. 이게 약간 문제인데 그때는 약간 오기에 야 나라고 왜 못 가냐 해가지고 이렇게 선배들이 가는 소위 말하는 그 룸에서 도란도란 마시는데 네. 따라간 적도 있고. 둘이 가서 넷이 술 마시는 거 어떡해. 아니 근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주로 엘리트 여성들의 고백이 이어지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공장 다닐 때 위장 취업했을 때 그때 여성 근로자들이 성추행 당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여성 근로자였잖아요. 근데 공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거기 있는 경리과장인가가 맨날 와가지고 목을 꼬집고 껴안고 그래갖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평범한 여성들, 엘리트가 아닌 여성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막 용기도 안 나요. 네. 실제로 고백하기에. 서지현 검사의 이런 폭로가 있은 다음에 그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에 검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들어주네요. 사회적 반향이 있지. 있네요. 네. 그래서 많은 제가 얘기.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예. 왜 미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냐면 그거를 폭로를 하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해배상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징벌적 배상이나 회사 안에서 업무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라면 맞아요. 정말 회사 문을 닫을 만큼 벌금을 네. 세게 때리고 또 그거를 폭로한 사람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장치가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이렇게 밖으로 얘기를 하면 2차 피해를 당해요. 맞아요. 오히려 인사상의 그리고 불이익을 또 재판할 준다던가. 때도 딱 그 재판 와중에 또 피해를 당하고 네, 맞아요. 경찰 조사받을 때 네. 또 피해 당하고 그리고 이게 사회 직장 내에서 프레임이 이 성폭력을 당한 성폭행을 당한 이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꽃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꽤 그럼 많아요. 뭔가 너가 원인 제공을 맞아요. 했으니까 소위 말 네가 꼬리를 어제 그 쳤으니까 그런 거 JTBC나 아니냐. 그 PD 지방방송 PD 인터뷰가 딱 그거 아니에요. 그걸 문제를 삼았더니 뭐 성격이 이상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녹취된 게 너 이거 가지고 복직돼도 또 자를 거야라고 그냥 어허. 대놓고 돈 얼마 원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 JTBC가요? 아니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내용 PD가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게 개인적으로 얘가 원래 뭔가 인성적으로 아니면 얘가 원래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지. 이게 순수한 피해가 아니라 꽃뱀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네가 이런 인성에 문제가 선입견 있다거나. 진짜 털어야 돼요. 그런 선입견을 바뀌어. 이미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피고인이란 영화인데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가 아주 똑같은 30년 내용. 30년 전 영화. 30년 전에 미국에서는 그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그걸 꼭 여성 미국에서 만들 우리가 만들지. 아니 30년 전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바뀌게.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5일 어제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보면은 미투 운동으로 해서 뭔가 처음으로 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처리를 하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도 맞아요. 있고 다른 회사도 바꿀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이거 확실히 처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뭐 처벌 여부를 떠나서 밝혀야 될 건 밝힐 거고요. 이제 뭐 성폭력이 뭐 시효가 지나서 뭐 이런 문제에 넘어서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거. 또 저는 2차 피해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떠돌 때 한 가지 들으실 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 인정해도 좋아요. 뭐 성격이 이상하고 원래 이상하고 다 좋은데 그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성폭력을 당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피해가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 어제 그건 박연미 기자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 왜? 아니 그리고 약간 그 적응을 못하면 성폭력 당해도 되나요? 맞아요. 아 그게 피고인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 여자가 클럽에 와서 야한 춤을 추고 야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네가 야한 옷 입고 야한 춤 췄으니까 당한 거잖아.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주장한 예.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투 캠페인 나오면서 이제 블라인드라고 익명 앱에 여러 예. 가지 글들이 막 올라왔는데 아하. 그 중에서 조회수가 높았던 글을 보면서 저도 약간 반성을 했던 예. 게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성차별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잖아 라는 이 농담.
이거 사실 그냥 뭐예요? 그게 목미? 아 모르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또 저 째려보실 거죠. 아니 하지 마요. 아니 크리스마스 케이크 네. 그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엄청 다들 원하고 비싼 가격에 팔리다가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아무도 찾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이제 여자 나이에 빗댄 건데 약간 사실 이런 농담을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고 사실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거든요. 저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좀 이렇게 경직되게 생겼잖아요. 도덕적으로 생겨갖고 사람들이 제 앞에서 농담 패소를 안 해요. 나만 했었잖아. 난 맨날 했잖아요. 옛날에 했는데 제 앞에서는 조심하셨잖아요. 울고 제가 울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손잡고가 아니라 둘이 영화 보러 가고 그랬죠. 우는 거 달래주려고.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성희롱적 발언들이 이게 남자 상사분들이 뭔가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농담할 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농담하시지 말아라. 빙고. 차라리 재미없는 게 낫다. 차라리 재미없는 게 낫다. 너무 괜히 그렇게 충격적으로 무슨 건배사 할 때 무슨 좀 약간 무슨 화제를 끌어보겠다고 그냥 하시면 되지. 그냥 뭐. 화이팅 하세요. 맞아, 화이팅. 맞아. 그냥 건배하시면 됩니다. 위하여예요. 네, 위하여. 위하여. 이상한 거 하면서 네. 뭐의 준말입니다. 쫓아가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짜증나 죽겠어. 술 먹으러 가서도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고. 아무튼 그냥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58님, 양원님, 최원님, 고원님, 봉도사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김영등님, 최빈희 의원님 혹시 지난주에 길동사고를 걷고 계셨나요? 작전상 보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건국대라 죄송합니다. 짧게 최빈희 의원님. 이런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예, 이게 건국대라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아주 슬픈 얘기예요. 예. 예. KEB 하나은행이 2016년 신입회원 공개 채용에서 SKY 대학하고 외국의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분을 붙여주기 위해서 한양대, 카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숭실대, 건국대, 특히 건국대는 2명이나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점수를 조작했는데요. 점수 조작한 거예요? 네, 임원 면접. 채용 비리네? 네, 임원 면접 점수가 1번 서울대가 조정 전에 2점이었는데 조정 후에 4.40이 돼서 합격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B 서울대는 2.60에서 4.60으로 2점이나 올려서 합격. 면접 점수 형편없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세대 3.80에서 4.40, 고려대 3.20에서 4.60, 또 하나 고려대 3.75에서 4.80, 고려대 4.25에서 4.60, 위스콘신대 3.90에서 4.40 이렇게 해서 불합격된 사람 7명이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합격했던 7명이 떨어져야 떨어지죠. 되잖아요. 그분들 조정한 것도 예, 그래서 그분들이요. 처음에 4.80이었던 한양대 3.50으로 떨어져서 불합격. 예. 가톨릭대 4.80에서 3.50 떨어져서 불합격. 근데요, 이 7분 떨어진 7분의 면접 점수가 그렇게 높았어요, 다. 4.30, 뭐 4.25, 4.20, 4.0, 4.0. 그런데 전부 3.50으로 똑같이 조정합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알려줬어요? 이거를 내부 국회에서 고발했네?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우리은행 채용 비리가 사건이 터지고 그렇다면 다른 은행은 문제 없겠느냐 해서 금감원에서 다 전수조사를 했군. 했거든요. 그래서는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차라리 그냥 아예 학교를 지원서 할 때 다 쓰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학교를 보고 알아서 골랐어요. 그리고 사실 지원자들도 그렇겠거니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201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 되잖아요. 말은 블라인드라고 해놓고 학교를 블라인드가 다 아닌 들어서 본 거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죠. 블라인드인데 네. 이걸 블라인드인데 문토를 좀 본 거예요? 그렇죠. 네, 블라인드를 아주 성글게 네. 보이게.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더 화가 난 게 아니 그러니까 면접 블라인드 훔쳐보기네. 블라인드 훔쳐. 차라리 면접까지 올리지를 말든가. 네, 그러면 그렇죠, 진짜. 그렇죠. 아니 4.8이면요 학교에서 무슨 화합, 통합, 네. 학교 희생 정신 뭐 이런 게 엑셀런트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기업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현주 사장이 블라인드 채용 처음에 해서 예. 정현주 사장 시절에 KBS에 소위 SKY 아닌 지방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나중에 일도 잘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성의 앞에 정자 뒤에 끝에 주자 들어가는 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정현주, 정봉. 이제 웃을 기운도 없습니다. 좋아. 봉도사 화이팅. 자 무슨 사건이라고요?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 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부 여의도 미신타파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소소소.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뉴스탑 할 뻔했어. 미신탑한데. 내 불평 어디가 찍은데? 뉴스타파. 자,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명기입니다. 예, 심리 분석의 달인이라는 거 뺐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달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반달인? 달인에 맞는 말이 반달인인가 이건. 아니 반만 달인이라고. 자,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삼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비평, 시대비평, 정치비평도 넣어야 되는데 그죠? 네, 뭐 정치비평도 있죠. 빌려준 볼펜 부러졌어요. 자, 이태광 교수님 인사하셨어요? 네네. 예. 자, 오늘의 주제 우리는 정말 독서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 지난 5일에 어제네요, 그죠?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아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을 총괄해가지고 그래서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역대 최저 독서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사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올해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렇게 떴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또 책을 안 읽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개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는 정말 독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책을 이거 아마 조사하는 내용이 아마 책 구입, 도서 구입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안 사고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글은 많이 읽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책을 안 읽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글이 이제 글이 더 많아지고 글을 읽는 그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십시오. 그 모바일폰 같은데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죠. 보시잖아요. 그 컴퓨터로도 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요즘에 팟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들려주는 라디오도 하고 제가 만들잖아요. 보는 라디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볼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는 횟수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말씀드리면 책 읽지 않는 독서량 증가. 그렇죠.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글 독서라는 건 이제 책을 읽는다는 그렇지, 뜻인데 독서. 책을 안 읽을지는 몰라도 글을 많이 읽게 됐다. 글을 많이 읽게 어떻게 됐다. 표현이지? 그러니까 글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글량. 우리가 뭐가 있냐면 책은 굉장히 뭔가 가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 내용을 읽게 되는 건데요. 그 가치 있는 내용을 갖다 종이로 되어 있는 물리적 형태의 책을 읽는 것이냐 아니면 가치 있는 내용을 그 책이 진짜 좋은 글들은 블로그에도 좋은 글들이 있고 SNS에도 좋은 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책을 갖다 블로그를 통해서 읽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은 무료 정보예요. 책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옆집에서 가져오고 빌려볼 수도 있죠. 빌려볼 수도 있죠. 그러나 빌려보는데도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은 콘텐츠가 블로그나 카페나 온라인상에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최명기가 쓴 뭐 게으름에 대한 내용은 뭐지? 그럼 최명기 게으름 친 다음에 그 책을 사보는 게 아니라요. 최명기 게으름에서 나오게 되는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내용이 있네 이러면서 그 콘텐츠를 갖다 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저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서운하진 않고요. 아니 지금 깨알같이 본인 홍보를 했어요. 본인 네. 책 홍보를. 아니 비슷하게. 아니, 근데- 책좀 있어요? 아니.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아유 이거는 꽤 돼요. 새로 나오는 책을 보셔야 돼요. 새로 곧 나온다. 또 이것도 또 쓴 홍보를 책이 했어. 쓴 책이 네, 거기 이제 근간도 있어요 지금. 네, 이제 게으름도 습관이다 이런 책이 있다고 이제 가정할. 게으름도 습관이다. 네. 그 옛날에 나온 책이 지금 절판됐어요? 절판까지는 안 되고요. 예. 꼭지는 책 찍었어요. 홍보 언급은 그만. 이제 새 홍보 좀 네. 그만하세요 이제. 네. 많이 했잖아. 그걸 어떻게 잘 알아? 진짜 이태강 교수는 무슨 책 썼어요? 저는 책 많이 썼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태강 교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태강 교수의 책을 읽지 마라. 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문자를 읽는다는 게 우리가 의지로 읽는 것 같지만 사실 뇌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뇌 안에는 문자를 갖다 글씨를 봤을 때 글씨를 알아채는 부위가 있고요.
문장으로 연결하는 부위가 있고요. 또 그거와 관계가 돼서 집중을 하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책을 읽은 기억을 갖다 살려서 연관시키는 부위가 첫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문자를 딱 봤을 때 글자를 알아봐야지요. 이 글자 인식. 네, 글자 인식. 예.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문맥으로 이어져서 예. 그거를 갖다 이제 문장을 갖다 이해해야 되겠지요. 문장 이해. 그러면서 그걸 하는 동안 또 계속 옆에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 그런 과거의 다음, 기억.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이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옛날에 다른 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인 독서는 독서를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갖다 본인이 예상할 수 있게 될 때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그날의 독서의 양이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라톤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마라톤을 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km만 뛸 수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또 우리의 기억에는 뭔가 하면은 기억은 뭔가를 읽으면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잊어먹는 데 중요한 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그 내가 방금 기억한 거를 갖다 다른 게 들어와서 밀어내면 잊어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문자를 갖다 읽었다라고 가정하게 되고 그게 나의 한계를 넘게 되잖아요. 그때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책에 대한 근데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량이 딱 한계가 있는 건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독증, 옛날에는 난독증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 그 아이들은 책을 딱 보면은 말은 저절로 우리가 하지요. 이 말이랑 이 글씨랑 연관을 잘 못 시켜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가끔씩 그런데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모르고요. 애가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못 읽는데 책을 안 읽어서니까 못 읽는 거라고 계속 얘를 다그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도 어느 정도 빨리 읽느냐는 사람들이 타고 태어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오늘 책을 10페이지 읽는데 10페이지 첫째를 읽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20페이지를 읽을 때까지 오늘의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속성이. 그 사람은 2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읽고 4페이지 읽으면은 왠지 가물가물해요. 앞에 읽었던 게. 그럼 그 다음부터 억지로 책을 읽는다 한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책을 읽었어라는 본인의 지적인 어떤 본인의 자존감은 올릴지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감. 네. 그러나 그래도 자기 만족하면 부정적이어서 지적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쓸래요. 그거 어려운데. 어렵지만 요새는 자존감 그러니까 이제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 원장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책을 읽는 행위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책을 읽게 된 게 인간이 책을 읽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전체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책 읽는 행위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나 있었던 거. 지금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책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이렇게 재책을 해가지고 지금 넘겨보는 거. 이전에 영어로는 책이 북이잖아요. 이 북은 어디서 온 말이에요? 비블리오란 말에서 왔어요. 비블리오. 비블리오란 말은 두루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원래 책을 두루마기로 봤어요. 책을 이렇게 책이라는 거는 편절한다 이런 뜻이죠. 편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책등을 이렇게 재본을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양에 가가지고 지금 책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책이라는 게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정말 최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는 일종의 훈련을 요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두꺼운 책을 읽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훈련 또는 그런 습관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그 습관이냐 또 능력이냐 물었을 때 아리송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오랫동안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서를 즐기는 그런 삶은 대부분
영국 같은 데서 시작됐던 그런 중산층 문화라고 예. 볼 수 있어요. 음. 그 휴양지에 가면은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책을 많이 봐요. 완전 책을 보잖아요. 오 그래요. 또 휴가가 곧 바로 그런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보게 되는. 그 저는 휴가지 가면 책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서양 사람인 줄 아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맞는 삶의 패턴이에요. 평상시에는 책을 못 읽는다는 거죠. 그 맞아요. 사람들도. 그리고 비행기 타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술 한잔 하면서 책을 보고 또 책 보면서 술 한잔 하고. 그 책을 보는 행위가 일종의 그런 아주 특별한 행위라는 것. 그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레저 행위 하나로 봐도 되는 그렇죠. 건데. 레저 행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을 김미희님 읽는다는 맞아요. 저 요즘은 핸드폰 블로그에서만 글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을 안 읽는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 동화책은 구매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에게는 책 읽어라, 독서해라. 그리고 태교할 때도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갖는다. 강조하는데 책의 장점도 사실 있죠. 책의 어떤 장점이 뭐냐 장점이? 그러면 난 장점이 있는 거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작가가 예. 수미일관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길게 본인의 논의를 전개하는 이제 그게 바로 책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짧은 책도 많이 나오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는지를 그런 사유의 방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책을 한 권 다 읽으시면은. 근데 이제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네. 동양에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책을 읽게 된 거는 과거를 시행하면서 그렇죠. 그랬어요. 과거 시험 보면서 그냥 다 제도적 네, 산물이지. 과거에 붙기 위해서는 사서상경을 줄줄이 외워야 되니까 아무리 그 집안이 양반이더라도 사서상경을 갖다 얘가 읽지 않으면은 얘는 출세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서양엔 없었나요 그런 게? 서양은 이제 임금도 중세 임금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고요. 영국 임금 중에서도 그렇게 책 많이 안 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동양은 딱 이게 효하고 권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 사서상경이라는 어떤 그 복종 이데올로기를 갖다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사서상경을 갖다 다 외울 정도면은 일정 부분 끈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신하가 오늘 출근하고 내일 퇴근하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사서상경을 다 읽을 정도면은 일정 부분 체제 수능적인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반역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획력도 있고요. 사서상경을 전부 다 계획대로 외웠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당나라 때 이제 신하를 나눈 거예요. 일부는 임금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사람은 좀 공부를 못 해도 되는데 평민도 재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갖다 이용하게 된 거고 그게 전 동아시아에 퍼지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은 출세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갖다 읽게 하는 문화가 생겼던 거고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또 요새 많이 큰 이슈가 되지만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다 하루 종일 책이든 뭐든 글씨를 읽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끈기 있게 책을 못 읽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불안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어렵게 살는데 얘는 출세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전부 다 책을 읽게 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독서의 즐거움에 의해서 책을 읽게 하는 문화는 굉장히 즐거운 거지만 출세의 수단으로 독서를 강요하는 문화는 썩 그렇게 즐겁지 않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저는 오히려 이제 책의 초창기 형태로 정보 취득 방식이 좀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로마 시대 또는 그리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죠. 예.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개인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노예가 책을 읽어줬어요. 노예가.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똑똑해져 가지고 나중에 노예가 시장도 되고 막 그럽니다. 오. 나중에 그 신분을 해방시켜 주니까 오. 고향으로 돌아가 시장이 돼 가지고 굉장히 잘 통치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오. 실질적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한 권을 그 당시에는 책도 비쌌기 때문에 한 권을 그냥 내가 사가지고 소장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노예가 돌아가면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 읽는 거예요. 오. 술도 마시고 하면서. 옛날 영화 보면 강독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면서 그 책을 얘기해 주는 거.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로 돌아간 거죠. 요즘에 보시면은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면 그게 동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다양한 정보.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읽은 책의 저자들이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그분들이 하신 강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유튜브에서 보는 게 실제 화면에 찍힌 귀신의 모습들. 근데 그것도 예전에 엄청 책에 다 나왔었잖아. 책이 다 나왔죠. 소년 중앙에는 20세기에 불가사의한 이야기들. 그런 많이 예? 나왔죠. 근데 그걸 이제 요즘
그 학생들은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재밌어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죠. 우연히 번개 맞아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 그리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가 죽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몸이 타서 사라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축동은 개인기 아니가 그러면서 개인기 좋은 것들 12석도 네. 1위까지. 그거 옛날 책으로 나왔었어요. 21세기인데 왜 그 불가사의는 아직까지 바뀐 게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책 읽으면 부모님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지. 그렇지. 고전을 읽어야지. 진짜로 그러면서. 아니 이거 분석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네. 책을 못 읽게 했어요. 그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책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마라. 그 우리는 무독소년을 강조했어요. 아주. 심지어는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 때 그 펄벅의 대지를 읽는다 독서를 못하게 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손전등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니까 새벽 4시부터 불을 켜고 왔는데 5시 반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고 불이 켜졌으니까 뭐하냐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독서를. 그래갖고 한참 맞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시트콤 분위기. 아니 근데 그러면서 플라이스 오브 아이디어 상상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지 마라. 아니 그 근데 그거 어떻게 아버님이 시대를 앞서가셨네요. 그래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이 사라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책 덕후인데 덕후요? 책을 모으는 사람인데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장 강박증. 예, 제가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합니다. 책을. 근데 저장 강박증 그러니까 책을 모으는 사람이죠. 책을 모아놓고 이제 있으면 뿌듯한 사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안 보고도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2채를 빌려가지고 책을 또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보지도 있습니다. 않고? 예. 재밌는 분이 그 책을 사가지고 무슨 신간 다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은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전 종이책은 LP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LP가 전부 다 사라졌지만 전부 다 LP를 보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또 책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한 권 한 권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은 책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서 다시 읽을 때는 LP처럼 좋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갖고 있는 책이나 시집이나 소설책 버리지 마세요. 예. 절대로. 그러니까 좋은 책은 모아두시고 좋은 책이 게으름도 습관이다.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읽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민기 원장님 책 몇 권 쓰셨어요? 12권, 13권 뭐 오, 그 정도 이- 넘어가면 전 잘 이태권 모르겠어요. 저는 한 공저까지 포함하면 한 50권 넘겠습니다. 공저 빼고요 단독. 다시 한 30권 정도 썼어요. 와 많이 썼네. 저 단독으로 한 6권 썼는데. 네, 저희는 다 작가군요. 근데 네. 여기 한 권 팔린 게 제 책 다 팔린 거보다 그렇죠. 많을 거예요. 네. 제일 많이 팔린 게 저는 38만 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잽이 안 돼요. 저는 제일 많이 팔린 게 많거든요. 어디 잽이 달라 그래. 아니 근데 그거 재밌어요. 진짜 실제 화면에 나타난 귀신의 모습들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정말. 아니 귀신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이게 제가 유학 때 공동묘지를 진짜 갔거든요. 제가 아니, 이런 말씀드렸나? 얘기를 자꾸 하면 책을 안 보게 되잖아요. 아니 진짜 제가 영국 유학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이 많다 그래 갔어요. 귀신을 그래요? 보려고. 오호. 근데 귀신 못 봤어요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아, 그 공동묘지 유튜브로- 계속 배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다니까요. 90년대 말이었는데. 아니 그러고 진짜 어느 여학생들이 그 9명이서 계속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호숫가 영국의 호숫가에서. 근데 먼저 1초 전에 찍을 때 없는데 1초 뒤에 찍는데 5살짜리 꼬마인 게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네. 불가사의한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음모이랑과 비슷한데 현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불가지론. 현실을 예. 지금 있는 현실이 불만족하지만 이 현실보다 더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는 예. 그런 낙관주의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 우리 아니에요? 봉도사가 예. 봉도사님이 굉장히 낙관주의자인 거죠. 지금 더 이 나은 세상은 세상이다. 이 불안전할지라도 번개마저 멀쩡히 사는 그런 사람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김민희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으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저는 아이들한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추면 책을 하고 굉장히 싶다는 걸 하게 좋아하는 하면 되죠. 아이한테는 네, 책을 그렇죠. 많이 읽히면 예. 되고요. 그러나 그 아이가 유튜브 중독되면 큰일 나요. 네. 저처럼 그런- 6시간 봐.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그걸 유튜브에 중독되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연관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어허.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면 책을 읽는 게 되는 건데 어허. 아이를 제발 다그치면서까지 책을 읽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한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애들 워낙 책을 좋아하잖아요. 원래부터. 저희 애는 별로 책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는 잘하잖아요. 근데. 공부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요. 그래도 인서울대학 갔잖아요.
안 가도 인서울대학 간 것처럼 좀 우리 애를 사랑해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하셨어. 예. 저번에 한번. 우리 그런 방금 거- 오면서 했잖아요. 그 그런 얘기를. 것과 상관없이 예.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책을 읽는다. 예. 책을 읽어야 좀 훌륭한 아이가 아니라 책도 읽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352군님 정제된 글을 읽는 비율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글이 조금만 길어져도 세 줄 요약을 내놓으라는 댓글이 넘쳐요. 왜냐면 요즘 진짜 SNS도 네. 페이스북 길게 쓰면요 짜증내요. 제목만 근데 보고 그냥 댓글 달아.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세 줄 요약을 본인이 하세요. 내놓으시라고 요구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런 댓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다시는 예. 분들이 음. 본인들이 아, 세 줄 요약을 그 하시라는 거지. 본인이 보고서 세 그렇죠. 줄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해라. 어떤 글이든 예. 세 줄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오늘 거예요. 정치쇼 듣고 세 줄로 요약하세요. 재밌다, 즐겁다, 희망이 있다. 딱 네. 됐잖아요. 결론은 희망적이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끝났네 우리. 인사하세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 푸시캣 돌즈의 스웨이라고 하는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평창. 우리도 생업에 좀 종사 좀 하자고. 예? 그러게요. 금리 인상되는데 좀 경제도 살리고. 그러게요. 이게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하고 게요. 있는데. 어제 잠 못 주무시고 댓글 다시고 그 울분을 토한 걸 건강권의 측면에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이건 낭비예요. 아니 근데 또 멘틀 강화적 측면에서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단련이에요. 경제 활성화가 됐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술 마시느라고. 예, 술 자시 어제 술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저는 어제 정영식 부장판사가 예. 한 건 했다면서 해피하게 발렌타인 100년짜리 마셨을 것 같아요. 발렌타인이 100년짜리도 있어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근데 주제를 특정을 안 해주셔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자 정신을 아니 발휘하시고. 지금 일단 열받았고 일단 우리 다 미쳤어 그냥. Everybody's crazy. 이재용 부회장 어제 네.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결론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정을 조금은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에서는 430억이 넘는 돈을 다 뇌물로 봤었습니다. 미래와 K스포츠에 출연을 한 부분, 그리고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준 부분,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돈 플러스 삼성 전기로 보냈지만 사실 말 구입 대금으로 쓰였다고 한 돈 40억 가량을 다 특검은 뇌물로 봤는데 1심에서도 이게 다 인정됐던 건 아닙니다. 물론 예. 1심에서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K하고 미르에 출연한 부분들은 그거는 무죄로 받고 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출연한 부분은 출연 과정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장시호 씨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있다가 그냥 최순실 이모가 서류 하나 써오라 그랬으니까 써왔는데 줬어요 하니까 이거는 차마 못 봐준다 해서 유죄로 받고 예. 그다음에 뇌물 부분 독일이 직접 지원했던 부분들은 예. 이거는 최순실이 직접 지원을 받는데 삼성이 뭐 선수단 지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뇌물이다. 대가 관계. 뭐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79억 원 가량 뇌물로 받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약 96억이 그렇죠. 뇌물로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됐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했던 게 재산 해외 재산 국외 재산 도피. 그러니까 예. 뇌물을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독일로 돈을 빼돌린 것도 처벌을 했거든요. 유죄로 예. 봤는데 어제는 다 깎였어요. 다 사라지고 예. 독일의 코어 스포츠로 36억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만 뇌물로 예. 받습니다. 뇌물을 어제 한마디로 표현한 바겐세일 다 깎아줬어. 다 없어지고 말 사준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말 사준 게 아니라 말이 소유권이 삼성에게 여전히 있고 그냥 정리가 무단 사용. 탄 것이니까 탄 것만큼의 이익만 얻었다. 말을 탄 것만. 근데 이거 왜 제가 이상하다고 하냐면요. 말이라고 하는 게 이거 영구 전속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30억짜리 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인데 어쨌든 그걸 금전으로 환산도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만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6억 해외로 보낸 것도 야 이건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뇌물 주려고 가져간 거니까 재산 해외 도피도 안 된다고 봤고요. 16억 동계 스포츠센터 것도 안 된다고 봤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엔 사실은 피해자란 얘기였어요.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준 거다.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차원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전의 뇌물죄 재벌들이 들어갔을 때 뇌물죄와 달리 정경유착의 경우가 전혀 아니다. 아 이거는 그냥 근데요. 마지못해 준 거다라고 재판이 그렇게 최민희 의원님이 저를요 막 무섭게 째려봤어요. 제가 아니, 저 설명만 아니 드렸는데 벼랑한 정영식 판사 그 빙이 됐어. 예, 빙이 되면서 아니 왜 두 분이 저를 막 눈빛이 지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판결하는데 정영식 판사 판결한 것처럼 아주 조리 있게 여럭저럭했는데 저 입을 탁 때려주고 싶다니까. 여기까지가 판결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다 보지 마세요. 이상한데 저는 제일 웃긴 게요. 네. 그 희생자 코스프레를 씌워준 거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건 삼성이 너무 아니, 그리고- 모욕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엄청 또 야단쳤어요. 자기 재판 아니라고. 어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신기했던 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 안 했는데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유죄로 만들어도 되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빈약한 조직이었어. 옛날에 전두환 때처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안 내놓으면 큰일 나 뭐 이런 그 뭐에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 겁박할 수 있다 우리 저기 그 PD님 삼성 이재용 연결 전화 연결 시켜주시고요. 돈 내놔 100억. 25억씩 나눠갈게 우리.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아니 10억씩 나눠갖고 60억은 밖에 뿌려 그냥. 아. 어쨌든 프레임이 진짜 그 소위 말해서 그 삥 뜯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아 그거 비오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아, 네. 그럼 패널로 잘려.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겁박을 당해서 현금을 갈취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예. 도대체 이게 그 본인 재판에 대한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걸 쓰신 건지 참 의문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재판에 그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는 내가 나쁜 놈이고 이재용은 피해자다라는 거잖아요. No,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봐줘라.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치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위아더 꿈이. 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나간 게 이재용 부회장은 청탁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당시에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그러면 비용과 관련돼서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100%다. 뇌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아니 말을 무상 사용한 거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무상 사용한 건 인정을 했죠. 말을 주진 않았다. 네,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차장 한 사람은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사장인데요. 이 사람 역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정영식 판사는 추정만 해보죠. 혹시 옷 벗고 은퇴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들어갈까요? 삼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않고요. 해요? 네. 보통 예전 사례를 보면요. 예. 그 친척 일가들을 삼성으로 취직하게 배려한다든지 물론 이제 배려했다라는 표현보다요. 예. 우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삼성 문제, 이재용 문제는 우리 언니 뉴스로 넘어가니까요. 네네. 우리 지금 작가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2부에서 하게 놔두세요. 놔두시옵소서. 고정하소서. 저도 간단히 하자고 했는데 이게 예. 또 간단히가 안 되네요. 간단히 안 되죠. 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에 또 이게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네. 자, 검찰 가시죠. 이명박이 국정특활비 지시한 주범이다. 예. 김백준 어제 기소하면서 예. 검찰이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예.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백준 씨는 동조범. 네, 그렇죠. 공범이 되겠죠. 아니요, 공범 아니에요. 네. 방조범. 방조범. 아, 예, 방조범. 예, 예. 방조범. 방조범. 예, 방조범은 이거 곧 나와요. 그렇죠. 예. 곧 아무튼 그건 두고 보시죠. 예. 아니 왜냐하면 예. 그 보석으로. 보석으로. 일단 예. 연로하시니까 보석으로 나오시고. 나도 실제로 좀
동갑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안살비예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요 어제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이 방조범이라 나오네요. 예.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지시하고 수령과 보관 과정도 직접 챙긴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죠. 이 전 대통령이 2008년입니다. 2008년 4월에서 5월께에 직접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요. 이건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김주성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기조실장이 직접 독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2010년입니다. 7에서 8월께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전화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요.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 직원이 예산관한테 5만 원으로 1억 원씩 든 쇼핑백 2개를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환식이잖아요. 소환식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는 아직 없다. 하지만 소환은 예정돼 있다. 왜냐하면 140억, 120억 얘기가 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소환할 수 없잖아요. 네네. 1타 3피해야죠. 1타 3 한꺼번에 해야죠. 그렇죠. 예. 원샷 원킬. 캐롤인가요? 킬. 알겠습니다. 예. 이번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이명박 그 다스 BBK 네네. 등으로 기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심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하겠다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면은 사면이고 복권은 복권이고요. 예. 하실 건 또 하셔야죠. 복권 사면 대박이다. 예. 복권 사면 대박이다. 예. 딱 입에 맞네요. 예. 이번 그 주범으로 적시되게 된 것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연 게 결정적이고요. 알려진 대로 1970년대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17일에 구속됐을 때만 해도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아마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본인도 나이가 있고 이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그러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는지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뇌물 수수니까요. 4억이니까 10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1억이 넘어가니까. 네네. 중범죄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주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매우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다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네. 스위스은행에서 건네받은 140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죠. 그것은 본인과 김재수 LA 총영사가 한 일이다. 네. MB는 모른다라고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양심이면요 다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건 이제 다스하고 댓글인데요. 예. 자동차 부품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사실상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의혹하고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을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로 모아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준비 끝. 입고라는 전문 용어를 또 쓰시네요. 그래요? 그런 거 은어죠. 예, 은어죠. 예, 은어죠. 입고. 예, 죄송합니다. 특히나 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돼서는 청와대 협조해서 2012년 대선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세훈 전 원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앞으로 더 내놓느냐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2년 9월 11일 날 둘이 뭔 얘기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대. 예. 100분간 했던 독대. 100분간 독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향후 100년 이후에는 야사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블랙리스트 네. 그중에 임종원 차장인가요? 그렇죠. 예. 임종원 차장
그 컴퓨터에 지금 760개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정봉주 최종 재판을 연기하라라고 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거의. 예. 네, 왜냐하면 거의. 관여했으니까. 관여했으니까. 이게 배보상 신청할 생각하니까 기뻐요 요즘. 여러 가지로. 손해배상, 네. 국가배상, 네. 예. 근데 왜 저는 얄밉죠? 약간 얄미운 느낌이 드네요. 형사, 민사. 네. 합하면 10억이 넘어간대요. 1년 동안 지금 산 게. 웃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그러네요. 하도 웃으셔가지고 앞에서요. 아니요, MB. 예. 예. 군사- 대보름날 쥐불놀이 하죠, 진짜. 대보름날. 아주 크게 하실 거죠? 그렇죠, 쥐불놀이 해죠, 대보름날. 네. 오, 진짜 대보름 전에 그러면 들어가시겠네. 결국은 또 그 얘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군 사이버사 1199님 정치쇼를 들으며 서울 대림동을 통과하는데 정봉조 안과가 보이네요. 허이님이 오늘 기분이 무지 꿀꿀해서 기분 업하고 싶어서 정치쇼 들으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정치쇼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계속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 말씀을 드리다 멈췄는데요. 그 검찰이 2013년과 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수사했던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헌병의 수장입니다. 예. 조사본부장의 수사 축소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다 나오네, 다 나옵니다. 진짜. 야. 그때 당시에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버사령부 첫 보도한 다음에 헌병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행간을 못 읽었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 헌병이.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행간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윗선에서 이거를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윗 머리분들이 맡고 있다.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걸 좀 미리 포착했더라면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축소 은폐 수사에 관련돼서는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조사 TF하고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박찬호 2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속된 권전 중령으로부터 백전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더니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수사는 무마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심리전단 관계자가 여기서 심리전단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입니다. 조사본부 조사 때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태하 전 심리단장이 수고했다는 취지로 뒷부리까지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진술을 번복 요구받았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님이 인사하시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네, 채널 감사합니다.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어디로 갔나?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청취자분들 보고 다시.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입니다. 어허, 기분 나쁘게 인사해요. 그랬어요? 잘해. 옥구슬 목소리로 하셨는데. 양주열 언니님, 언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양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나올까? 자,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부르고 셋이 같이 부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이런 환대 감사합니다. 고란입니다. 이거 환대가 아니라요. 네. 비관대요, 비관대. 네. 빅환대. 네. 비관대.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3287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시사 정치 쪽 관심 없었는데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서 좋으네요. 재미까지 있고요. 쭉 잘 들을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시죠? 다 미쳤어요, 우리가. 다 돌았어요. 어제 정영식 판결을 보고 야, 이거 미치지 않고 못 사는 세상이다. 36억 뇌물을 어떻게 2년 6개월을 줍니까? 36억 일반 고란 기자가 36억 뇌물
받으면 그냥 못 나와요. 아니 저도 주문 줄 5년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36억이요. 네. 어디서 난 돈이에요? 회사에서 뺀 거거든요. 횡령해요. 횡령. 그러면요 20년 살 바이바이 고란 바이바이. 그 요새 댓글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요 기사 관련한 댓글들을 어제 봤는데 네. 이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네. 사법부 비판이더군요. 아. 그 댓글이 뭐 똑같아요. 예. 제일 처음 본 거는 저는 그거였는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예. 아.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밀렸어요. 밀렸다 네. 이제. 아니 지도부나 이런 사회 이 몰지각한 식자층이 한 잘못을 왜 맨날 국민들이 책임을 지고 촛불을 들어야 되냐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감옥에 가 계신 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운영 기금운용 본부장은 왜 거기서 떨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판결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런 개별적 현안들이 있었던 건 맞고 도움이 된 것도 맞는데 사후적 인식 나중에 알고 보니 도움이 됐더라. 해놓고 보니 해놓고 보니 예. 도움이 됐더라. 그러면 그 문영표 전 장관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다. 그 해놓고 라고 보니까 생각하는 그냥 도움이 된 거지.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부탁을 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는. 아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남이 지갑을 뚝 주머니에서 빼와. 그러고 보고 왜 소매치기해요? 그러니까 빼놓고 보니까 남의 지갑이었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개별적 현안이 있었지만 사후적 인식이었다라는 말로 써놓으면 이게 그냥 보기엔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 현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건 청탁을 할 만한 포괄적 현안에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도움은 됐더라. 도움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사법 체계라는 큰 틀이 있고 우리 그 하나의 큰 논리가 구성된 집단인데 이 10부에서는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해서 2년 6개월을 때려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13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거. 아니죠. 그거는 무죄는 또 아닌 다른 거예요? 거예요. 뭐냐면 네. 혐의가 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럼 해서는 안 된 일을 청탁이 없었는데도 본인이 그냥 알아서 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는 그 재판부에서 따지지 않았어요. 아, 네.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우리와 함께 다 미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려야 돼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대법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네. 36억을 일단 뇌물로 봤어요. 네. 그 36억을 줬어.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 뇌물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 공여는 5년이거든요. 액수가 무척 크잖아요. 그 5년 이하니까 5년 정도의 징역이 나와야 돼. 뇌물 공여기 때문에. 자, 그다음 뇌물을 주기 위해서 36억 회사 돈을 빼냈잖아요. 횡령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 또. 그렇네요. 무죄가 이거는 돼버린 거죠. 설명해 무죄가 주셔야죠. 돼버린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이런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낸 경우에 아. 이게 일종의 사실은 어. 박 전 대통령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게 뭐냐면 뇌물수수가 아니라 강요죄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아 그러면 더 내려가네. 그럼 확 내려가죠. 그러면. 네. 그래서 뇌물 수수가 아니라 네, 서로 주고받은 게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아까 고란 기자님이 쓴 표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뜯었다라는 네. 쪽으로 가버리면 양쪽 다 깎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요에 의할 경우에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죄송하지만 뭐 행정 단속을 하면서 네. 당신 돈 안 주면 내가 이거 법대로 해서 불리하게 하겠다. 영업정지 매기겠어.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치면 그거는 그래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 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받은 사람은 뇌물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추해서 봤었을 때 거의 36억이라는 액수가 높은 거 맞지만 거의 피해자에 가까운 정말 불쌍한 그러면 사람이기 이상한 때문에.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36억 뇌물을 인정했어요. 그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인정을 했는데 겁박에 의한 마지못한 뇌물이었다. 마지못한 이거야. 뇌물이었다는 그런데 거죠. 아까 그렇기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이 횡령은 강요죄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면 그 36억은 어떻게 돼요? 뇌물도 아닌 아니 것이 강요이면서 뇌물인 거지. 예. 뇌물 그러니까 수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어제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했잖아요. 특검에서 저 박영수 특검이 거품을 상고하겠다. 부셨죠. 상고하겠다. 자, 그럼 이제 상고하면 문영표 10부에서 문영표는 이게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삼성 승계 작업의 를 도와줬다. 포괄적 현안이란 말이에요. 네. 문영표는 도와줬기 때문에 유죄 2년 6개월. 여기는
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무죄. 자, 그럼 이제 충돌한단 말이에요. 대법에서 네. 제일 많이 따진 건 동일 사건인데 판결의 충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교통 정리가 네. 반드시 예. 필요한 상황이고요. 교통 정리하는 게 철저히 필요하고요. 모순된 사건이 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어제 무죄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이른바 청와대 독대와 청탁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안종범 전수석의 수첩, 김영환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비망록 다 인정하지 그다음에 않은 거죠. 안봉근 비서관이 이 가이드까지 해서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다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로 안 써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증거를 안 쓰다는 얘기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원이 봤을 때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건물로 치면 주춧돌을 빼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 이른바 겁니다. 2014년 9월 12일 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영차 면담은 없었다. 아예 없어요. 그 사실이 그냥 고려가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청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과연 그렇게 증거 능력을 판단한 게 맞느냐. 왜? 이것도 교통론이 필요한 게 다른 재판에서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할 때는 증거로 썼거든요. 다수 증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에서 교통론이 필요하고 또 하나 국외 재산 도피가 중요한 이유가 뇌물은 준 사람은 사실 크게 처벌을 안 해요. 5년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형량입니다. 재산 도피는 이게 10년 이상, 5년 이상 그렇죠. 50억이 넘어갈 경우에. 액수가 50억 넘어갈 거 10년 이상이고 예. 36억이라도 5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 이 판로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국외 재산 도피에 물론 법을 만들 때부터 이 취지는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쓰려고 빼돌렸을 거를 예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꼭 그럴 때만 처벌하라고 돼 있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볼 거냐도 대법원에서 따져봐야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대법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관이 총 13명이거든요. 네. 13명 중에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한 분. 자, 2년 6월에 4년 36억을 뇌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을 받은 사람이 징역 4년 받았어요. 정형식 판사님.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 때 옷 벗는다고요? 마지막으로 큰 건 하나 하셨네. 자, 한명숙 총리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됐던 한명숙 총리를 항소심에서 2년 유죄 판결을 한 그 판사입니다. 기억했습니다. 자, 포항 지진 아직도 여전히 있다고요. 오늘 오전 9시 18분 규모 2.5의 지진. 자, 포항에 계신 분들 걱정 많이 되겠죠. 저희도 함께 큰일 없도록 빌겠습니다. 다우지수 금리 인상 우려의 폭락, 미국발 쇼크에 국내 증시도 급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첫 곡 듣습니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당신 나라를 사랑하는 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정봉주.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해안 뉴스 브리핑. 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한겨레 20일 이슈팀장 하호영 예. 기자입니다. 1부가 다른 뉴스 브리핑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보다 분석적이고 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죠. 우리가. 멍. 그게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선 뉴스 브리핑이라고 그러고 네. 저는 뉴스 브리핑. 아, P와 F 발음의 차이예요. 제대로 발음하자고 왜 이 영어를 원칙은 바로 세우고 가자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원칙은 바로 세워가자. 예. 자, 1부 파트 1 뉴스 브리핑. 기분 좋아.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건데 기분 좋으신가요?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대법에서 뒤집히니까요. 그러면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대법은 동일 사건의 판결의 충돌을 그렇죠. 가장 신경 쓰죠. 그렇죠. 예. 문영표 2년 받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 예, 문영표 전 장관. 예. 전 복수장은 2년 예. 받았잖아요. 예. 또 3년인가 2년 어쨌든 받았어요. 네네. 그건 유죄, 이건 무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이 하는 게 또 법리를 따지는 거죠. 법리를 따져봤을 때 문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이 훨씬 예. 더 법리에 맞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차은택 차은택. 뇌물인데 네. 4년인가 얼마 받았죠? 근데 여기 36억 뇌물을 주고도 무죄? 아니 2년 6월에 4년? 어허. 434억 중에 36억을 인정한 것도 답답한데 사실 36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 36을 어떻게 줬어요? 근데 횡령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웃긴 아저씨야. 정 누구요? 정 누구요? 정형식 판사. 정형식 판사. 예. 서울대 80학번.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재판부는 이 최고의 정치 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정형식 화가 났는데요. 판사가 그냥 예. 무릎 꿇은 정도 아니라 바짝 엎드렸죠 그냥. 이 대목 사회 공헌 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 이 대목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특징 아세요? 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그 한명수 총리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심에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럼 무죄로 뭐 뒤집으면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유로 유죄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만 해요. 설명이 없어. 아주 독특한 판결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판단하기 전에 한명수 총리 얘기 누구죠? 무슨 만호 씨죠? 한만호 씨입니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한테 돈 받았는데 예, 한만호 예.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번복했죠. 네. 아니요, 그 돈 준 날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말이 아니고 네, 주말이 아니고 그럼 평일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온 날 돈을 줬다. 근데 한명숙 총리의 일정을 쭉 보고 일정이 없는 날 중에 네, 비 안 오고 주중을 보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죠. 당시에 그럼 또 돈 준 그렇죠. 날이 없다는 선거 거예요. 기간이었죠. 예, 돈 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가 뭐라고 판시하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를 주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신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대는 것으로는 정말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천재예요, 네. 천재.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저는 실제로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TF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었죠, 팀장. 팀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팀 원이었죠. 근데 왜 나도 팀장이라고 말판 속여요? 그랬나요? 그때 팀장은 지금 김우겸. 청와대로 들어. 김우겸. 김우겸 대변인이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